법에는 정확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신장애로 인해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기 미약한 상태일 경우에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신미약이냐 아니냐의 감정은 전문가인 의사가 한 달 정도 법무병원에 두고 관찰하면서 그 감정을 기록하고 그것을 법원에 보내오면 판사가 그것을 참고해서 심신미약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신미약이 중요한 판단 요소이기 때문에 이거 심신미약인 것처럼 연기를 하면 어떡하냐 이런 또 걱정도 있으실 수 있는데 전문가인 의사가 한 달 정도의 기간을 두고 보면 연기를 해도 알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우려는 적은 것 같고요. 우선 조두순 사건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 해당 판사의 변명이랄까 이런 것들이 많이 퍼져 있어요. 검사의 기소가 잘못됐다라든지 당시 법 전문성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식의 해명인데요. 사실 이게 틀린 점이 많다는 점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시에 조두순이 심신미약을 강하게 주장한 것도 아니었고요. 정식으로 병원에서 감정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범행 당시에 나 술을 좀 마셨습니다 라고 했는데 판사가 심신미약을 인정을 해준 거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일단은 무기징역형을 선택을 한 다음에 심신미약이 인정된다라고 해서 징역 12년으로 감경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무기징역을 감경을 한다고 해도 그 당시에는 징역 15년까지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판사는 거기에서 3년을 더 깎아준 겁니다, 임의로. 결국 이 담당 판사는 그냥 12년의 형이 맞다라고 보고 심신미약이라든지 이런 점들을 그 형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그냥 삼은 것이에요. 결국은 뭐 검사의 기소라든지 법조원의 문제라기보다는 당시의 판사의 양형 기준 감각이 우리 국민들의 요구와 많이 동떨어져 있었다. 그런 비판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이죠. 전과가 많은 사람이 절도를 저지르면 상습 절도라고 해서 무조건 징역 3년 이상으로 처하도록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률이 나중에는 이제 위헌 결정을 받고 사라졌습니다만 당시에는 이렇게 엄격했었어요. 그런데 뭐 장발장처럼 배고파서 빵 하나 훔쳤는데 절도 전과가 많아서 징역 3년을 하려니까 좀 과한 거예요, 판사가 보기에도. 그런 경우에 범행 당시에 술을 마셨다 뭐 이런 진술이 있으면 심신미약이다 라고 인정해서 한 절반 정도 이렇게 형을 깎아주는 뭐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해오던 관행이 있었어요. 최근에 중학생이 배현진 의원을 습격해서 상해를 입힌 사건이 있었죠. 근데 이 소년이 그 범행 직후에 나는 촉법 소년이니까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경우는 범행 내용도 내용이지만 촉법 소년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악용했다 하면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닌가. 이 촉법 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극단적으로는 살인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 작년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자기를 길러준 고모인데 게임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이 중학생이 고모를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촉법소년 나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구속도 되지 않았고 형사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아마 최대한을 받아봤자 2년간의 소년원 송치로 끝나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이것이 과연 상식적으로 국민들께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인 거죠. 또 외국 사례를 실제로 보더라도요. 지난해 10월에 태국의 한 대형 쇼핑몰에서 14세 소년이 총기를 난사해서 3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태국은 15세가 촉법소년 나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태국에서도 나이를 12세로 낮추자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재작년입니다. 2022년도에 소년법을 개정해서 18세, 19세 좀 연령이 높은 소년의 경우에는 거의 성인범과 같은 취급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엔도유키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신이 짝사랑하는 여성한테 거절을 당하니까 그 집에 몰래 침입해서 그 집에 50대 부부를 그 여성의 그 부모죠. 살해하고 불을 지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19세의 소년범이었는데요. 일본 법원은 이 청소년에게, 이 범인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큰 주목을 받은 사건이 있었죠. 대법원에서 양형 기준표라는 게 있습니다. 두툼한 책자로 만든 건데요. 여기에 따라서 어떤 조건들의 범죄를 저질렀으면 어느 정도 형에 처하라는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이것을 사실 판사가 개별적으로 정의감이나 분노 때문에 벗어나는 판결을 좀 하기가 힘든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양형 기준표라든지 그 법 체계의 한계가 일단 근원적인 큰 틀이고요.
반면에 미국은 대륙법계와는 조금 정신이 다른 것이 교화라든지 이런 측면보다는 범죄자에게는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라는 정신이 조금 더 강한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형이 부과된 경우가 많고요. 또 물론 법에도 형은 정해져 있습니다만 판사의 재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십 년, 몇백 년 이런 어마어마한 형도 나오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요, 우리나라는 5개의 범죄가 있다면 그 중에 제일 강한 범죄, 제일 높은 범죄에 1.5배까지만 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5개의 범죄를 다 합산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형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 한계도 또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처벌이 약해 보이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대륙법계 국가들에 비교하면 적어도 이제 형의 상한을 보자면 우리나라는 유기징역형이 자꾸 높아져서 지금 징역 50년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프랑스와 일본은 30년, 독일은 15년, 영국, 스위스, 네덜란드는 20년, 이탈리아 24년, 스페인 40년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보다 좀 낮습니다. 우리나라 판사는 법조문과 대부분의 양형 기준표를 벗어나는 판결을 할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큰 한계가 있다. 거기에서 우리나라 형이 좀 약한 면이 크게 기인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특경법이라고 좀 가중처벌하는 법이 있습니다. 아마 한 20년, 30년 정도가 이제 중형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미국 같으면 아마 아예 못 나오는 형이 선고되겠죠. 다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권도형이 우리나라에 왔으면 싶은 것이요. 권도형이 숨긴 비트코인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와야지 그나마 우리나라 피해자들이 좀 보상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권도형이 가진 비트코인이 몇 천억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미국으로 가져가 버리면 미국 사람들만 좋은 일 되는 거죠. 권도형이 좀 강하게 처벌받는 것은 미국 가는 게 좋겠지만 그 점을 생각하면 좀 한국에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다면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권도형한테 소재를 파악해서 하기가 쉽겠죠. 80년대에요. 정말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극악한 범죄가 있었어요. 소위 떼강도, 가정파괴범이라고 해서 때를 지어 몰려다니면서 가정에 침입해서는 물건을 빼앗고 그 집의 여성들을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성폭행하는 연쇄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 자들이 체포됐는데 사람이 안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법원이 한번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뒤로 이 떼강도 가정파괴범들은 사라졌어요. 범죄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겁니다. 엄격한 법, 엄격한 처벌은 그중 하나에 그친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다인종 다문화 사회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처벌이 훨씬 셉니다만 범죄율은 또 훨씬 높습니다. 실제로 인구 10만 명당 살인사건의 통계를 보면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4배에서 5배가량 높습니다. 그래서 엄한 처벌이 꼭 그대로 범죄의 감소로 이어진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사법부의 형이 약하다는 것을 그 판결을 내는 판사 개개인의 문제로도 볼 수 있습니다만 조금 더 근원적으로는 법원의 양형 기준표라는 그런 제약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양형 기준표라는 것도 사실은 기존 판례 데이터를 기초로 통계를 내서 작성한 면이 크거든요. 근데 기존 판례 자체가 형이 약한 판결들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현재의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좀 못 따라가는 면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 사법부라는 것이요, 굉장히 특이한 존재인 것이 우리나라 모든 분야는 비판과 피드백을 받고 수용하고 성장해 나갑니다. 그런데 사법부 독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명분으로 모든 비판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입장도 있어요. 그래서 비판을 하면 왜 사법부를 흔드냐 이렇게 반발합니다. 그런데 사법부 독립이라는 것은 다른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인 것이지 여론, 국민들의 함정인 비판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같은 경우에 그 20년으로 종결이 됐죠. 근데 피고인 남자가 그랬습니다. 이거 3, 4년으로 끝날 사건인데 왜 이렇게 됐어라고 막 항변합니다. 근데 제가 절대 편드는 게 아니라 맞는 말이에요. 이거 그만큼 제가 기존 수사, 사법 절차가 후진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대로 뒀을 때 원래 경찰이 중상해로만 송치했었어요. 그대로 뒀다면 통상의 기준에 따르면 한 3년 정도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살인 미수로 바뀌고 또 성적인 범행이 드러나면서 성범죄가 추가되고 해서 징역 20년으로 늘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강력한 호소가 없었다면 과연 이렇게 제대로 처리가 됐을 것인가 하는 거죠. 정인이 사건도 원래 애당초 송치 기소 단계에서는 훨씬 더 약한 형으로 그냥 적당히 처리될 뻔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시사 프로그램에서 크게 다루고 여론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죄명도 높은 것으로 바뀌었고 그렇게 제대로 된 처벌 형량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렇지 못한 사건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는 겁니다.